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관악구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이제는 1년이 지난 일이지만 저에게는 아직도 마치 며칠 전에 있었던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고요. 처음부터 다 이야기하자면 정말 길고도 긴 사연이지만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믿고 사랑했던 저희 남편의 모든 것이 전부 다 사기였다는 것이었죠. 이제는 그 인간이 제 전 남편이 되어버렸고요. 그 일로 인해 저는 소송에 들어갔고 지금은 그 사기꾼과 완벽한 남남이 되었거든요. 제가 겪었던 일들을 들은 제 주변 사람들은 저한테 위로 삼아서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는 게 인생이라고요. 모든 일들이 끝난 뒤에 저희 부모님도 저에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착한 사람만 만나고 행복한 일들만 경험하며 산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겠지만 그게 안 되는 게 세상사라고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했는지 분통이 터져서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고요. 저는 화병과 수면장애, 우울증으로 한동안은 병원을 다니면서 약까지 처방받아 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니 지금은 저도 어느 정도 평정을 찾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문득 이 사연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사연에서 사기꾼들의 비슷한 패턴을 보고 정말 딱 한 번이라도 저와 같이 억울한 피해를 입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 인간을 만나기 전에 저는 그냥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남들처럼 적당한 학교를 졸업하고 그리 크지는 않지만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회사에 취직을 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퇴근을 하고 나면 매일같이 그냥 침대에 누워버리고 싶은 나와 싸우면서 억지로 생존 운동을 다녀오고는 하는 그런 정말 일반적이고도 흔한 삶이었죠. 그런 저에게 있는 소원이라고는 그저 경력을 쌓아서 조금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고 돈을 더 열심히 모아서 서울 끄트머리에 봐두었던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 더 작은 바람이 있었다면 좋은 제 짝을 만나서 연애를 하고 시간이 더 지나서는 결혼을 하는 것이었고요.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그 좋은 짝을 만난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는 차라리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사는 게 결혼할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빠른 일이겠다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느덧 하나 둘씩 결혼을 한 대학 동기들은 그런 저를 보며 이런 말들을 하고는 했습니다. 현정아, 인간 다 거기서 거기다. 대충 아무 남자나 잡아서 결혼해. 어차피 결혼하고 나면 결혼 전에는 그 특별했던 남자도 그냥 주변에 흔하디 흔한 아저씨 중 한 명이 되는 거야. 나랑 매일같이 죽이네 살리네 하면서 지지고 볶고 싸우는 그런 남편 말이야. 얘들아, 나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좀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해줄래? 희망은 무슨, 이게 바로 현실이다. 야, 내 남편도 결혼하기 전에는 말도 못하게 유명한 사랑꾼이었던 거 알지? 지금은 웬수도 그런 웬수가 따로 없어. 어제도 이혼할 뻔했던 거 내가 우리 아들 있어서 참고 산다 진짜. 세상에 특별한 사람은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저는 혹시나 하는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그런 사람을 찾고 싶었어요. 남들도 다 아는 정도의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만큼은 소중한 사람을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다 거기서 거기라고들 하지만 그래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대충 별다른 하자가 없이 괜찮아 보이니까 하면서 치르는 결혼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조바심에
그렇게 결혼했다가 만약 이혼이라도 하게 된다면 제 인생에서 그것보다 더 후회하게 될 일은 없을 것 같았거든요. 2년 전 마지막 연애를 했었던 전 남자친구와도 비슷한 문제로 헤어졌었어요. 연애를 지속하면 할수록 분명히 성격적인 부분이라든지 생활 패턴이라든지 같이 산다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부분이 많아 보였었거든요. 그런데도 전 남자친구는 그걸 다 눈 맞고 귀 맞고 하면서 어쨌든 우리는 잘 살 거다라는 막연한 확신으로 결혼을 밀어붙이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결혼하고 나면 생각지도 못하게 안 맞는 부분이 생겨서 이혼을 한다는데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결과가 보이는 길을 굳이 왜 가려고 하겠어요? 아무튼 저는 혹시라도 저와 잘 맞는 저만의 반쪽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그때는 그냥 결혼이 제 운명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소개팅 하나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대학원을 다닐 때 같이 수업을 들으며 알게 되었던 다른 과 언니였어요. 그냥 평소처럼 안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제가 아직도 남자친구가 없다는 말에 소개를 받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나가게 된 자리였어요. 반갑습니다. 김태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현정이에요. 저희가 만난 곳은 저희 집 근처의 한 카페였습니다. 제가 테이블로 다가가자 약간은 긴장된 모습으로 앉아있던 남자분이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키도 크시고 얼굴도 호감형으로 생긴 분이셨어요. 언니에게 듣기로는 저보다 5살이 많다고 했었는데 제 또래라고 해도 될 만큼 동안으로 보였고요. 솔직히 제가 소개팅 자리는 처음이라 조금 어색하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 소개팅이 처음이세요? 네, 아무래도 소개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해서. 그런데 바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학생 때처럼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만나기가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저 역시도 소개팅 같은 인위적인 만남에 약간의 거부감이 있는 편이었거든요. 그렇다고 소개팅을 해보지 않았던 건 아니었지만요. 저는 본격적으로 누구를 소개받는다는 어색한 자리도 부담스러웠고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나왔던 예전의 남자친구들도 다 저와 오랜 친구 사이였거나 익숙하게 알아왔던 사이였고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만남의 기회조차 갖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직장인이 그렇듯이 서로의 생활 반경이 다 회사와 집으로 좁혀지고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즈니스적으로 얽힌 사이라 그 이상의 관계로 나아간다는 건 엄청 부담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처음 만난 자리에서 상대방도 소개팅은 처음이라고 하시길래 좀 뜻밖이다 싶으면서도 저와 비슷해서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처음인 두 사람이 만나서 조금 뚝딱거리는 시간을 가진 후에 그날의 모임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주선자가 있는 만남이라 워낙에 조심을 하다 보니 이게 상대방이 좋은 건지 싫은 건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애프터 신청을 받아서 그 주 주말에 한 번 더 만나 조금 더 긴 시간을 가지고 나니 제 감정이 명확히 보였습니다. 상대방도 처음과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저에게 호감의 의사를 표시했고요. 조금 이른 것 같기는 하지만 제가 나쁘지 않으시다면 저는 현정 씨랑 만나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갔으면 싶은데 혹시 현정 씨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일단 만나보면서 알아가요, 우리. 이전까지의 연애는 원래 시간을 두고 오래 알아가며 신중하게 사귀는 편이었는데 원래 소개팅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서너 번쯤 만나본 뒤에 서로에게 적당한 호감이 있고 특별한 하자가 없다 싶으면 일단 사귀면서 알아가는 거라고요.
그래도 영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아는 언니가 해준 소개였으니 정말 최소한의 성격이나 인성은 보장되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그게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만든 저의 가장 큰 실수였었죠. 어쨌든 그렇게 시작한 연애는 뜻밖에도 서로에게 너무 잘 맞는 듯해 보였습니다. 일단 저희 둘 다 성격이 비슷했거든요. 둘 다 일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느긋한 성격인데다 평소에는 책 읽기나 영화 관람처럼 정적인 걸 좋아하는 취미도 비슷했고요. 갈등이 생겨도 회피하기보다는 대화로 잘 풀어나가는 성격이었고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확실하게 표현하는 방식도 잘 맞았습니다. 다른 게 다 괜찮다고 해도 저는 술, 담배를 너무 싫어해서 둘 다 아는 사람을 절대로 만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고요. 친구들과 만나도 그저 건전하게 치킨에 콜라나 마시면서 기껏해야 PC게임이나 즐기는 게 전부였죠.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취미도 생활 패턴도 성격도 다 잘 맞는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이요. 이 사람을 만나려고 제가 그렇게나 기다려왔었나 싶었죠. 정말 다 괜찮았습니다. 딱 한 가지. 남자친구가 너무 바쁘다는 것만 제외하고는요. 얼굴이 왜 이래? 설마 또 밤새워서 일한 거야? 이번에 새로 개발한 기술 소개 자료만 보냈거든. 그런데 VC사 통해서 흥미 있다고 연락해온 투자처가 있더라고. 아, 그래? 투자해준대? 얼마나? 그건 아직 몰라. 투자가 결정난 것도 아니고 일단 발표 날까지 시간이 촉박해서 급하게 IR 자료를 좀 만드느라고 밤샜어. 남자친구는 공대로 유명한 명문대를 졸업하고 2년 전에 IT 스타트업을 차려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말한 것처럼 자주 바빴고 엄청나게 출장이 많았죠. 저는 문과를 나왔고 월급쟁이로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라 그쪽의 일은 전혀 모르고 있는 분야였습니다. 기술 쪽에 관해서든 사업 쪽에 관해서든 설명을 해줘도 저는 그냥 아, 그렇구나 싶은 정도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자세하게는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다못해 공대를 나왔거나 저쪽 분야에서 일을 하는 친구 하나만 있었어도 무슨 일인지를 좀 알아볼 수 있었겠지만 불행하게도 제 친한 친구들은 다 저와 대학 동기인 여자친구들 뿐이었습니다. 그나마 대학 동기의 오빠 한 명이 비슷한 쪽에 일을 했는데 원래 이쪽 일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출장도 많은 건 사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내 남자친구 고생이 많네. 그래도 밥은 잘 챙겨 먹어가면서 일해. 알았지? 난 다 괜찮은데 자기한테 미안하네. 요즘 바쁘다고 계속 데이트도 제대로 못하고. 잠도 못 자는 사람한테 데이트가 웬 말이야. 난 괜찮으니까 발표 준비나 잘해. 일이 중요하지 우리야 언제든지 볼 수 있는데 뭐. 연애를 하느라 서로의 일이 방해받는 건 저도 원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어쨌거나 사람은 일을 해야 먹고 살고 학생에게 공부가 중요하듯이 직장인에게는 일이 중요한 거니까요. 남자친구는 그런 저에게 항상 미안해했습니다. 출장인의 발표내 바쁜 일들이 폭풍처럼 지나가고 나면 기다려줘서 고맙다면서 저에게 엄청 잘했고요. 물론 평소에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싶을 정도로 잘했던 것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게 제가 남자친구와 망설임 없이 결혼을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였어요. 연애를 시작한 지 1년 반. 누구는 조금 이르다고도 했고 또 누구는 30대 중반에 1년 만에 연애면 충분하다고도 하더라고요. 확실한 건 저는 그때 이 사람과 이 결혼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보여주었던 모습처럼 결혼해서도 변함없이
좋은 남편이 되어줄 거라는 믿음이었죠. 결혼을 한 이후로 남편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연애를 하던 시절에도 몇몇 투자처에서 투자를 받아서 회사 규모가 많이 커진 상태였는데 중장기 목표로 회사의 상장을 준비 중이었거든요. 물론 상장이 당장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잘 모르는 제가 알기로도 상장 요건이 엄청나게 까다롭다고 들었었거든요. 다만 남편에게는 오랫동안 계획했던 본인만의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뛰는 모습이 참 멋있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친한 친구들도 그 사람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자주 칭찬했고요. 재수 씨, 솔직히 저는 태진이 이 자식 결혼 못할 줄 알았습니다. 네? 왜요? 혹시 제가 모르는 무슨 단점이라도 있어요? 야, 너 또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려고. 저희가 결혼식을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부부 동반 모임으로 남편의 친한 친구들을 초대해서 식사 자리를 가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들었던 이야기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재수 씨도 알다시피 태진이가 워낙에 일 중독이잖아요. 술도 안 하지, 담배도 안 하지. 하루 종일 하는 거라고는 일.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얼마나 재미없어요? 그래서 태진이가 예전에 만나던 사람들한테도 그 문제로 항상 차였었거든요. 나보다 일이 더 중요하냐고 하면서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남자들이 일이 중요하잖아요? 원하는 대로 데이트만 하다가 돈이라도 못 벌어와 봐요. 아마 그 자리에서 차였을걸? 야, 갑자기 옛날 이야기는 왜 꺼내? 쓸데없는 소리들 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 옛날 여자친구들 이야기가 나오자 기겁한 남편이 친구들의 입을 막았지만 중요한 이야기는 이미 다 나온 이후였죠. 아니, 친구로서도 재수 씨한테 너무 고맙다는 이야기지. 이렇게 노총각으로 늙어 죽을 뻔한 우리 태진이 구제도 해주시고 일한답시고 매일 바빠도 다 이해해주시고 진짜 이런 분 없다. 네가 평생 모시고 살아.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바쁜 것만 이해해주면 싸울 일이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굳이 덧붙이지 않아도 저희는 그럴 일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결혼하기 전에도 서로가 하는 일에는 간섭하지 않기로 했고 서로의 커리어를 잘 응원해주기로 약속했거든요. 단지 그날의 모임으로 저는 다시 한번 새삼스러운 결심을 하게 된 것뿐이었죠. 그리고 그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희 부부에게는 아무런 트러블이 없었습니다. 비록 여전히 바쁘기는 했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저에게 좋은 남편이었거든요. 당신은 딸 낳고 싶어? 아들 낳고 싶어? 나? 나는 둘 다 괜찮은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선호하는 쪽이 있을 거 아니야. 정말 둘 다 괜찮은데? 그래도 굳이 선택하라고 하면 나는 당신 닮은 아들? 와, 나는 당신 닮은 딸이 더 좋은데. 이렇게 우리가 처음으로 의견이 충돌하네? 그러게. 근데 아기 상비를 우리가 원한다고 마음대로 되는 건 맞아? 부부 생활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저희는 이제 슬슬 아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기 성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기 방은 어떻게 꾸밀지, 나중에 학교는 어디로 보낼지, 운동은 뭘 시킬지, 둘 다 아기를 좋아해서 그런지 이야기거리가 끝도 없더라고요. 정작 아직 아기가 생긴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상만으로도 행복하다는 듯이 웃고 있는 남편을 볼 때면 저도 덩달아 마음이 따뜻해지고는 했습니다. 좋은 남자친구, 좋은 남편이 되었으니 틀림없이 나중에 태어날 아이에게 좋은 아빠도 되어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여느 때처럼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미국 출장으로 비교적 오랜 시간 집을 떠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일정은 거진 3주 가까이 이어졌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게 된 것은 처음인지라 벌써부터 서운하더라고요. 빠트린 것 없이 다 챙겼어? 여권은? 당연히 그거부터 챙겼지.
당신 혈압약이랑 영양제도 다 챙겼어? 비상약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손톱깎이 같은 것도 꼭 가져가라고 하던데 은근히 구하기 힘들대. 아이고, 다 챙겼으니까 걱정 좀 그만해. 혹시라도 없는 건 대충 어떻게든 빌려 쓰든지 현지에서 사면 돼. 출장 하루 이틀 가보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출장을 떠나기 2주쯤 전부터 저는 남편 대신 준비물들을 체크하면서 한참 부산을 떨었습니다. 제가 떠나는 것도 아닌데 장기간 멀리까지 간다고 생각하니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던지. 아무래도 불안해서 안 되겠어. 다음엔 나도 따라가야겠다. 같이 가주시면 저야 영광이죠. 그런데 마나님 회사는 어쩌시려고요? 휴가를 맞춰야 하나? 휴가를 3주씩 쓰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따라가야겠다는 제 말에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기만 했고요. 아무튼 평소와 다를 것도 없는 출장이었는데 이번만큼은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출장을 떠나기 전날 밤에도 유난히 꿈자리가 사나웠고요. 그런 제 표정을 읽었는지 출장 가는 날 아침 회사에 출근을 해 있는데 남편에게서 다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얼른 밖으로 뛰어나가 회사 휴게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어디야? 나 공항 도착했지. 곧 게이트 들어가려고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 조심해서 잘 다녀와. 가서는 위험한 곳으로 다니지 말고 길에서 걸을 때 소매치기도 조심하고. 알았어. 금방 다녀올 테니까 당신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 생각 조금만 하고 있어. 아닌 척해도 제가 자꾸 걱정을 하는 게 신경이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도 남편은 출장지에서 연락을 자주 하는 편이었습니다. 어딜 갔다고 해서 연락 문제로 속 썩이는 타입이 전혀 아니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고요. 남편은 미국에 도착을 해서도 공항에 내렸다면서 바로 연락을 하더라고요. 뉴욕으로 떠나서인지 시차가 아예 정반대라 서로 연락을 늦게 확인하는 걸 제외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숙소에 도착했어? 여기 호텔 아니야. 비행기를 오래 탔더니 너무 피곤하다. 시차도 그렇고. 그럴만도 하지. 허리는 괜찮았어? 당신 며칠 전부터 허리 아프다고 했잖아. 괜찮아. 내일 아침 일찍부터 일정이라 나는 이제 자야겠다. 힘들게 시차 맞추지 말고 내일부터는 연락할 수 있을 때 그냥 편하게 해. 저희는 간신히 어떻게 서로 시간을 맞춰서 영상통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잔뜩 피곤에 쩔어 있는 남편의 얼굴 뒤로 조명을 낮춰서 어둑한 호텔방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짧은 통화를 마친 후에 저는 얼른 전화를 끊었습니다. 대부분의 출장이 그렇지만 이번 출장은 회사에서 꽤나 중요한 일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더 방해하지 말아야겠다 싶었거든요. 너무 피곤해하는 바람에 그렇게 오래 통화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무사히 도착했다는 연락과 함께 얼굴을 보고 나니 조금은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곧 저에게 닥쳐올 엄청난 사건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튿날 저는 점심시간을 한참이나 지난 느지막한 오후에 친구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그날은 날씨가 참 좋았던 목요일이었고요. 와, 이게 누구야? 오윤미! 현정아, 그동안 잘 있었어? 너 지금 서울이야? 당연히 서울이지. 나는 너무 잘 있어. 너 왜 이렇게 요즘 연락이 뜸했어? 내 생각도 안 나든? 걸려온 전화의 주인공은 저와 친한 친구 윤미였어요. 윤미는 제 고등학교 때 2년이나 같은 반을 했었던 친구였는데 순환근무를 하고 있는 남편을 따라 지금은 부산에서 살고 있었죠. 친구들 사이에서도 결혼을 일찍 한 데다 계속 지방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바람에 얼굴 보기가 힘들어진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같이 한 몸처럼 붙어 다니던 때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제 결혼식에 이어서 다른 친구의 결혼식에서나 겨우 만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안부 인사를 주고받던 친구가 문득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야, 근데 나 조금 전에 너희 남편을 본 것 같은데 혹시 여기 출장 온 거야? 어? 우리 남편? 부산에서?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아무래도 같은 사람 같아서 그래서 네 생각이 나서 전화도 한 거야. 어쩐지 연락을 했더라니. 저는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신랑 지금 출장 간 건 맞는데 뉴욕으로 갔어. 뉴욕으로 갔다고? 몸이 두 개가 아닌 이상이야 부산이랑 뉴욕에 동시에 있을 수는 없겠지. 나도 뉴욕에 가보고 싶었는데.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한참 동안이나 말이 없더라고요. 뭔가를 고민하는 것처럼요. 그 어색한 기류에 저는 의아해졌습니다.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아끼거나 고민을 할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왜 그러냐는 저의 말에도 한참을 머뭇거리던 친구는 이내 한층 조심스런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게 있잖아. 아무리 봐도 네 남편이 맞는 것 같아. 사실 진영이가 여기 와서 같이 있거든? 진영이 바꿔줄게. 여보세요? 야, 현정아, 나 진영이. 에? 너도 같이 있었어? 부산은 웬일이야? 바꿔준 친구는 역시나 저의 고등학교 동창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윤미아는 학교를 다닐 때 이렇게 셋이서 단짝처럼 잘 어울리던 사이였고요. 나 여행 왔다가 윤미랑 연락을 하게 돼서 만났지. 아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윤미랑 여기 놀러와서 너희 남편 같은 사람을 봤거든? 혼자 봤으면 모르겠는데 둘이서 아무리 봐도 네 남편이 맞는 것 같아서 하는 소리야. 네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어제 뉴욕이라고 우리 영상통화도 했다고. 영상통화를 했다고? 잠시만 있어봐. 내가 뭐 하나 보내줄게. 얼마 지나지 않아 제 핸드폰에는 친구들이 보낸 사진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열자마자 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사진 속의 그 남자는 아무리 봐도 제 남편이 맞는 것 같았거든요.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제가 제 남편을 못 알아볼 리는 없었으니까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너희 이거 어디서 찍은 거야? 저는 순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미국에 있다던 남편이 도대체 왜 지금 부산에서 저러고 있는 건지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너희 남편 맞지? 그리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뭐라고? 또 무슨 일이 있는데? 아우,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다시 보내줄게. 이어서 친구들에게서는 다시 사진 몇 장이 도착했습니다. 명함과 유인물 자료, 그리고 세미나실처럼 보이는 곳에 걸려있는 현수막 등을 촬영한 사진들이었어요. 명함에는 남편의 이름 석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외하면 그 어느 것도 제가 아는 내용이 없었어요. 강남구 테헤란로. 여기 네 남편 회사 주소 맞아? 아니야. 내 남편 회사는 판교 쪽에 있어. 그래, 아니지? 무슨 IT 쪽 회사라고 했었잖아. 갑자기 웬 투자 회사라고 되어 있길래 더 긴가민가 했지. 처음엔 이직이라도 했나 싶어서. 그 사진 속의 명함에는 무슨 투자 회사 명의로 남편이 부동산 쪽 투자 전문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핸드폰 번호도 다른 번호였고 회사 주소도 처음 보는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현수막과 유인물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은 더 기가 막힌 것이었어요. 꼬마 빌딩 투자, 꿈이 아닙니다. 매월 월세 수익 보장 등등. 예전에 우리 신랑이 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거 다 사기라고. 사기? 요즘 유행하는 수법이라던데 너도 모르고 있었던 걸 보니까 더 이상하지 않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이야기였던 게 진영의 남편은 경찰이었습니다. 요즘
이런 투자 권유 사기 수법이 유행하고 있고 바로 얼마 전에도 남편네 팀에서 검거한 적이 있어서 옆에서 조심하라고 들었던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친구 둘이서 마침 저희 남편이 저러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게 된 것이었고요. 당황스러워서 할 말을 잃은 저에게 친구들이 조심스럽게 물어왔습니다. 우리가 한번 들어가서 뭐라고 하는지 제대로 들어볼까 하더라고요. 진영이 얼굴은 남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후드 모자를 뒤집어 쓰고 마스크를 쓴 채로 들어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윤미는 결혼식을 제외하고서는 남편을 본 적도 없었고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을 하기도 전에 이 두 사람은 이미 세미나실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후로 30분 정도 시간이 더 흘렀을까요? 더 이상 기다리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을 때쯤 친구들에게서 동영상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을 튼 순간 저는 경악할 장면에 입을 틀어막고 말았죠. 요즘 예금 적금 들어봐야 은행이자 얼마나 됩니까? 3%?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많아봐야 4%? 그 큰 목돈을 맡겼는데 내 수중에 돌아오는 돈이 겨우 얼마나 되냐고요. 그래가지고는 말년에 나랑 내 남편 병원비도 제대로 못 댑니다. 아시잖아요. 국민연금도 나중에는 바닥나서 우리가 받을 돈이 없는 거. 그렇긴 하죠. 은행 이자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디 선뜻 투자하려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데 불안해서요. 당연히 불안하시겠죠. 이해합니다. 불안하신 그 마음 저도 100%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불안하지 않게 저희가 하나부터 열까지 투자와 관련한 전체 과정을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드리면서 떠먹여드립니다.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한 영상 속에서는 미친 듯이 호객을 하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찌나 언변이 좋던지 설명에 물 흐르듯이 유창하고 갑작스런 질문에도 하나도 당황하지 않고 막힘이 없는 그 모습이 정말 저라도 깜빡 속아 넘어가겠더라고요. 그 남자는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꼬마 빌딩들 몇십억, 몇백억 한다고 하죠. 그거 돈이 썩어 넘쳐나는 재벌들이나 연예인들이나 사는 거지. 우리 같은 서민이 살 수 있습니까? 원래라면 당연히 불가능한 이야기죠. 하지만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분으로 구매하시는 겁니다. 말하자면 투자를 공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즘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상가 건물들도 다 이렇게 지분식으로 투자해서 수익 보고 있는 거 아시죠? 이것도 아직 모르고 계세요? 이거 어디부터 설명을 드려야 하나? 그런데 지분으로 구매하면 나중에 서류상에 뭐 문제 생기는 거 없을까요? 등기 문제라든가 당연히 100% 무조건 문제가 없는 방식으로만 안전하게 진행됩니다. 문제가 조금이라도 생기는 방법이라면 저희가 회사 이름 걸고 이렇게 안내하지도 못하겠죠. 혹시라도 매물에 문제 생기면 저희도 큰일 납니다. 여윳돈이 그렇게 많이는 없는데 그러면 각자 얼마나 투자를 해야 하나요? 수익은 얼마나 되고요? 그 부분은 기대 수익에 따라 안내해드릴 부분이 다 다르죠. 혹시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최소 매달 월세 정도는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 실장님, 여기 수익 예상 데이터 뽑아둔 유인물 좀 가져다 주세요. 네. 남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설명을 진행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남편이 불렀던 김 실장이라는 사람이 저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남편의 친한 친구였어요. 부부 동반 모임까지 했었던 그 친구 말이에요. 영상이 뒤로 이어질수록 제가 아는 얼굴들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남편의 친구들, 남편의 회사 직원들, 그리고 언젠가 우연히 만났다며 인사를 시켰던 남편의 학교 후배들까지. 저는 얼굴을 잘 기억하는 편이라 한 번 본 얼굴은 대부분 잊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는 얼굴들이 거기서 투자회사 직원들이라며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으니 진짜 소름이 돋더라고요. 더 소름이 끼치는 건 투자 사기용 SNS 계정까지
아예 따로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담당한 고객들에게만 믿고 맡기시라는 의미로 24시간 소통할 수 있는 개인 계정까지 알려주겠다고 했다더라고요. 그 계정은 당연히 제가 알고 있는 남편의 SNS 계정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두 계정의 어느 계정이 진짜 남편의 것이었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모든 계정이 다 가짜였는지는 하늘만 알고 계시겠죠. 영상을 보고 또 보는데 이빨이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저도 모르게 온몸을 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갑자기 머리가 핑 도는 느낌이 들었고 참을 수 없는 현기증에 벽을 짚으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야, 현정아, 괜찮아?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해? 아, 우리가 이렇게 정신이 없는데 너는 얼마나 놀랐을까. 이제 어떻게 하지? 너는 일단 변호사부터 만나보는 게 좋지 않을까? 나도 우리 남편한테 연락해서 이거 제대로 확인해 볼게. 일단 명함과 영상 증거, 유인물까지 전부 받아낸 친구들은 더 이상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진영이는 곧장 출근을 한 본인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그 영상과 자료들을 넘겨주면서 재차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돌아온 답변은 예상했던 것처럼 투자 권유 사기더라고요. 오히려 친구 신랑이 당황해서 되묻더랍니다. 어디서 본 거냐고 하면서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정말이지 소름이 끼친다는 말보다 더 적절하게 표현할 방법이 없었어요. 더 끔찍한 것은 그날도 그 인간에게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안부 전화가 걸려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영상통화였는데 도저히 표정을 숨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받지 않고 다시 일반 통화로 걸었죠. 왜 전화 안 받았어? 화장실에 있었어. 어디야? 나 호텔 돌아왔지. 투자처랑 오전 미팅 짧게 마치고 이제 좀 쉬고 있는 중이야. 조금만 있다가 다시 또 나가봐야 해. 오후에 일정도 많이 남았거든. 고생이 많네, 여러모로. 나 빨리 우리 여보 보러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 다 때려치고 오늘 그냥 비행기 탈까? 남편 놈은 제가 보고 싶어서 죽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짧은 통화 내내 저는 제 입에서 욕이 튀어나오지 않게 참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써야 했던지요. 이튿날 저는 곧장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도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기 수법임을 직감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하루라도 더 빨리 저 인간의 가면을 벗기고 끝장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출장 기간이 길었던 것이 천만 다행이었죠. 고소가 지체되어서 혹시라도 그 인간과 한 집에서 다시 대면할 생각을 하면 온몸이 다 바들바들 떨릴 지경이었거든요. 일단 증거자료 확보는 잘하셨고요. 남편인 김태진 씨가 결혼을 하기 전부터 의뢰인께 직업과 신분을 속이고 그 밖에 모든 기망행위를 한 사실로 봤을 때 혼인 취소 소송이 가능합니다. 동시에 사기죄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을 병행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 그 사람 보는 게 너무 끔찍해서요. 고소를 하면 저랑 분리가 되나요? 형사고소만으로 남편무가 바로 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폭력 같은 위협 상황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서요. 대신에 의뢰인께서 별거를 선언하고 일단 임시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제일 확실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요청해서 최대한 빨리 고소장을 접수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나흘 후 고소장이 접수되어 담당 수사관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놈이 출장지에서 돌아오기 직전쯤 경찰에서 남편에게 출석을 통보했다고 했다더라고요. 남편 놈이 변호사를 통해 제 별거 통지서를 받아본 것은 집으로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저는 그 인간이 집에 돌아오는 시기에 맞춰서 바로 짐을 싸서 밖으로 나가버린 상태였거든요. 난리가 난 것은 당연했습니다. 전화가 수십 통, 수백 통이 걸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공포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당분간 회사에도 장기 휴가를 내놓은 상태였어요. 혹시라도 그 인간이 회사로 찾아와서 마주치게 될까봐 걱정이 되어서요. 결혼 사기에 투자 사기까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버렸던 인간이었으니 또 무슨 짓을 어떻게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불행 중 다행히도 저의 도피 생활은 그렇게 길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인간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에 의해서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거든요. 경찰이 통보했었던 날짜에 출석하지 않고 회피하는 바람에 구속영장까지 나오게 된 것이었죠. 그 이후로는 조사를 받다가 기소가 되어 바로 구치소와 교도소로 이동하게 되었고요. 덕분에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남편 놈의 원래 직업은 투자 사기꾼이었습니다. IT가 어떻고 기술이 어떻고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그동안 부지런히 다녔던 출장들은 모두 부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투자 유치를 위한 설명회 때문이었던 거고요. 그동안 저에게 소개했던 지인들과 회사 직원들도 전부 다 사기꾼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죄다 사기꾼 조직이었던 것이었죠. TV에서 이런 사기 행각들에 대한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저는 번번이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뻔한 수법을 까맣게 모르고 속을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막상 실제로 제가 당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실제로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까지 보여주면서 사기를 치는데 무슨 방법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요. 결혼 전에도 그랬고 결혼 후에도 저는 남편놈의 회사에 몇 차례나 방문했었습니다. 그때마다 회사는 실제로 멀쩡히 돌아가고 있었고 직원들도 수십 명씩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고요. 제가 불시에 남편의 회사로 찾아가서 확인해보지 않았던 게 잘못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흥신소를 통해서 남편의 뒷조사를 제대로 해보지 않았던 게 죄였을까요? 아니면 애초에 지인의 소개라고 너무 믿고 있었던 게 불찰이었을까요? 고소가 진행되면서 남편을 소개해 주었던 제 지인 역시도 같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몰랐어. 미안해, 현정아. 정말 몰랐던 거 맞아요? 정말이야. 우리 교회 사람이었어. 교회에 다른 사람들 붙잡고 물어봐도 다 나랑 똑같은 이야기 할 거야. 그냥 교회에서는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소문났었거든. 다들 그 인간이 멀쩡하게 사업한다고 알고 있었고. 언니는 미안하다면서 눈물을 펑펑 쏟으며 저에게 거듭 사과를 했습니다. 교회에 알아보니 언니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그 인간의 정체에 대해서 듣더니 하나같이 다들 정말 몰랐다면서 놀라더라고요. 좋은 사람이라고 들었고 실제로도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척을 해왔었기에 저에게 소개해 준 것이었다고 했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사기 피해자들에게서도 하나둘씩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사기를 친 게 한두 건이 아니더라고요. 결국 그 인간은 여러 가지 죄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걸었던 혼인 취소 소송 역시도 제가 승소한 것으로 판결이 확정났고요. 사람들 다 불러서 결혼식까지 올리고 함께 살았던 사이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법적으로는 이혼이 아닌 혼인 자체가 애초에 무효였던 것으로 되었다니 그나마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더라고요. 유죄 판결이 나기 직전 남편놈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기를 쳤음에도 저를 사랑했던 것만은 사실이었다고요. 솔직히 믿기지도 않았습니다. 설령 그게 사실이라고 한들 뭐가 달라지는지 되묻고 싶더라고요. 교도소로 들어가서도 그 인간은 저에게 끊임없이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편지를 보내고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변호사를 통해서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통보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할 말이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더 이상 할 말도 들을 말도 없다고요. 그러니 마지막으로 나를 위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하고 싶다면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요. 그 이후로 다시는 저에게 연락이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죠. 이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가고 나니 그동안의 시간들이 내가 꿈이라도 꿨던 걸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허망했어요. 저는 약한 우울증과 심한 불면증, 불안장애로 한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고요. 시간이 조금 더 흐른 지금은 약을 끊고도 생활할 수 있을 만큼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정말 정상 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유죄 판결이 나던 날 부모님은 그저 저를 토닥이시면서 저에게 별일이 없는 것만으로도 그냥 됐다고 하셨어요. 오래 걱정하셨던 부모님께 죄송할 따름이었죠. 여기까지가 저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오랫동안 했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다시 그 인간을 처음 만난 순간으로 돌아가더라도 제가 사기꾼이 작정하고 치는 사기를 피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아마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처럼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다면 아주 약간은 참고가 되었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이게 제가 이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였고요. 혹시라도 비슷한 일을 겪으신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